참고로 접니다. 여러분 소개를 다 했으니까 저도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일중학교를 나오고 건대국어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을 많이 다니잖아요. 진로교육을 많이 다니면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제일 학생들한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용착과를 나왔죠. 여기쯤 가면 학생들이 한번 오 하고 이렇게 반응이 오죠. 여러분이야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 나왔냐 뭐 대학원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라는 데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공부를 쉽게 되게 이제 잘했죠. 여기까지가 어쨌든 20대를 이렇게 보냈고 30대가 되면서 MBN 기자가 됐고 그다음에 앵커를 잠깐 했어요? 아저씨같이 생겨도 앵커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네,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네네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제가 진행을 연설 지도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촌대학교, 이태원대학교 같은 이런 시민대학에서 연설학과를 이제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하던 사진 옛날에 앵커를 할 때 지금과 많이 다르지요. 그렇지만 참고로 누군지 아시겠어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니아라고 지금은 해체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걸그룹인데 오죽하면 MBN에 나왔을까 라는 좀 약간 짠한 마음이 드는. 근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혹시 해체해가지고 다른 그룹으로 가서 활동하는 친구 없나? 모르겠어요. 왜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 연설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에서 이 강의를 처음 했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 커리큘럼이 조금씩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강의한 내용들을 모아서 하게 된 거고 이게 1차로 했던 게 2013년 1월인데 올해 8월에 6차까지 했죠.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지금 청소년 연설대전을 6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만 연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대학생들도 연설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생 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연설할 기회가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연설대전 출신들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도 또 제가 모아서 연설대회를 주최를 했었고요. 작년 5월에 했었고 그럼 대학생들만 연설하느냐? 또 그렇지 않죠. 누가 있어요? 또 주부님들도 연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이 주부님들은 청소년들은 되게 간접 경험으로 연설을 많이 해요. 뭐 책에서 본 얘기, 신문에서 본 얘기. 근데 주부님들은 이게 한 50, 60 살면 진짜 인생 스토리가 정말 그 드라마틱한 그 아침 드라마 못지않은 온갖 이렇게 뭐 막장 예를 들면 뭐 이혼을 한 사람하고 이혼을 2번 하고 3번째 같이 살고 있는 이야기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 감동적인 일도 많았고요.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거 뭐 애들 뭐 남편 뭐 말도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주부만 연설을 하느냐? 왜냐면 대학생이 아닌 또 일반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연설대회도 또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회까지 매년 3월 정도에 연설을 한 번씩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에 이르는 연설대회를 주최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가 연설대회 주최하기 그리고 대학교 만들기 취미인 직업은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연설지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연설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공통된 이건 좋은 연설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연설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려가지고 학과를 만들게 됐고 지난번에 1강 수업을 했죠. 저보다 잘 가르치는 우리 최웅림 강사님을 모시고 엠마 왓슨과 오바마 연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강의를 들어봤고 사실 제가 강의했던 내용도 웅림이한테 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그 원 강사의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2강 김대중과 노무현의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연설 제목을 일단은 1강 간단히 요점 정리해드리고 학원 강사 같죠?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학원에서도 좀 강의 좀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연설을 분석하는 걸로 하고 좋은 연설을 위해서 팁을 한번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웅림 씨가 잘 얘기해줬지만 왜냐하면 연설은 인간이 말로 하는 공연이라는 거죠. 악기나 몸짓이나 다른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로만, 목소리로만 하는 공연. 목소리로만 하는 공연인데 최고의 공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의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노래는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줘서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뭐 불후의 명곡 보고 복면가왕 보고 나서 집에 가면 뭐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감동받는 거죠. 근데 사실 연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그래서 청중으로 하여금 감동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연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연설을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 권력의 정의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행위자가 B라고 하는 행위자에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죠. 연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연설의 목적이다. 그래서 연설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했죠. 마치 잘하면 국민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하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은 최강의 무기다. 그래서 관우의 청룡원월도나 여포의 박천화극 같은 그런 무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자들에겐 어떤 무기가 있느냐? 오로지 말과 글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군인은 총과 칼로 세상을 바꾸죠. 예를 들면 유명한 예술가는 자기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본가는 돈으로 세상을 바꾸겠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자는 뭘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오로지 말과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민주주의에 합의한 사람들이잖아요.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고 물론 없지 않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오로지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 이외에는 권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과 글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훈련의 어떤 요체가 연설인 거죠.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연설 연습을 안 해. 연설 공부를 안 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연설을 배워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남이 써주는 보좌관이 써주는 거 그냥 들고 가서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잘못된 어떤 행태,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경종을 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라진 연설 문화를 복원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최영희 강사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를 요약해보면 이런 거였죠. 좋은 연설은 내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중에게 확대해라. 단순히 나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 우리 모두가 같이 겪어내야 할 이야기라는 거.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뭔가 이렇게 역발상에 여기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예상해서 반론을 수용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반론을 수용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재반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논리를 깊게 만들고 적절하게 유머를 쓰라는 거죠. 유머를 써서 재밌게. 그거는 이따가 실제 사례를 잘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와 통계를 섞어서 얘기해라. 사람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청중들의 귀에 이야기가 더 잘 들리게 만들죠. 그리고 통계를 활용하면 그 연설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죠. 그 사람 구체적인 특정한 사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통계를 통해서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 요점이죠. 정치 연설에 관한 탄상 뭐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가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행위라.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자서전 마지막에도 나오고 유명한 얘기죠. 정치 연설은 진흙과 연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정치 연설의 삼위일체는 사람과 메시지와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이인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메시지가 없으면 또 안 먹히는 거고 또 퍼포먼스가 너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연설문 작성하실 때 항상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 연설의 가장 큰 힘은 정치인의 삶 자체다라는 거죠. 그 정치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설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정치인들이 다 좋은 얘기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연설이어도 청중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 인생 자체가 상품인 사람들이죠. 사실 연예인도 좀 그런데 연예인은 개인의 사생활은 그래도 잘 안 드러나잖아요. 연예인 되기 전까지의 사생활은 뭐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는 순간 정치인이 되기 이전의 삶까지도 다 무대 위에 올라가죠. 다 이렇게 그 매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가족의 인생까지도 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선택의 기준이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빡센 직업이에요. 가장 인간이 감당하기 제일 힘든 직업이에요. 정치인은 연예인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너도나도 선거 때만 되면 몇천 명이 또 뛰어나오고 그런 거 보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정치는 민주주의자의 무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되게 히트했던 영화가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였죠.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정도전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죠. 조재현 씨하고 김영민 씨. 이분들이 막 중간중간에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정도전 명연설 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이 클립으로 막 올라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실제로 정도전이 연설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정도전이 연설을 잘했을까요? 혹은 정도전 시대의 연설이라는 게 필요하긴 했을까요? 정도전은 연설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정도전은 봉건 시대의 지식인이었죠. 그 시절에 왕조 시대의 지식인이었잖아요. 왕조 시대에는 세상을 바꾸려면 누굴 설득하면 돼요? 왕을 설득하면 되죠. 왕을 설득하는데 연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설은 일대 다의 말하기죠. 1대1의 말하기가 아니고 1대 다의 말하기고, 또 유교 문화였잖아요. 유교 시대에는 왕과 선비들이 어떻게 소통합니까? 뭘로? 상소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상소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신하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그러니까 한문을 잘 써가지고 얼마나 좋은 글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상소 한번 잘 올리면 확 올라가기도 하고, 상소 이상하게 쓰면 바로 사약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조선 시대에는 1대 다의 연설보다는 뭐 1대1 대화는 많이 했겠지만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했다. 사실 정도전이 연설을 잘했을 거라는 그 드라마상의 설정은 되게 민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다시 그 드라마를 구성한 거죠. 실제로는 뭐 그랬을 거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대중 앞에서 무슨 앞에 나가서 얘기를 길게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땠을까? 김대중 노무현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를 좀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있고 몽양 여운형이 있죠. 우리 해방공간에서 이 두 분의 독보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과연 연설을 잘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은 연설을 잘했을까? 사실 이게 기록이 얼마 전에 한번 그 방송 뉴스에 한번 그 해방된 지 2년 뒤인가 한번 8.15 기념일 날 그 중앙청에서 축사하시는 장면이 한번 영상이 나온 적이 있는데 목소리는 우렁차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짧게 한 문장 나온 거니까. 근데 김구 선생이 사실 연설을 할 일이 많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하에서 주로 하셨기 때문에 물론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많이 하셨겠지만 대중들 몇만 명 놓고 이런 식의 대중 연설을 할 기회는 해방된 이후에 처음 해보셨겠죠.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연설을 할 기회가 없었겠죠. 연설을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잘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몽양 여운형 선생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사실 김구 선생보다 1년 먼저 암살돼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민중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양도 많이 하시고 또 언론사 사주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연설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해방공간에서 정치인 중에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중에 가장 연설을 탁월하게 잘한 사람은 이 몽양 여운형이었다고 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연설하는 장면 사진도 있잖아요. 해방 직후에 굉장히 일본에 가서도 일본 장차관들, 장군들 앞에서 굉장히 유명한 멋진 연설을 하셔서 그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에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나아갈 길, 해방된 바로 다음 날인가 그 휘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 다 모아놓고 몇몇 명이 모인 가운데 거기서 연설을 해가지고 그게 또 엄청나게 유명한 기록으로 남아있고 뭐 그래요. 뭐 이분은 연설을 했다면 진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서 들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일찍 암살이 돼서 돌아가셨죠. 좌파 성향의 정치인인데 좌우 합작 노력을 하다 보니까 미군정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그리고 또 더 좌파 쪽의 세력들로부터도 위협이 되고 또 특히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건 우파 진영이겠죠. 뭐 이승만 누가 암살했는지는 뭐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 시절에는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암살을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다 암살로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달랐겠죠. 적어도 한국전쟁 같은 그런 큰 비극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럼 대통령들은 어떠냐? 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죠. 대표적인. 자,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 연설은 완전히 할아버지 목소리로 본인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가 출신이에요. 아주 유명한 명연설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조선 사람들한테 처음 유명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구한 말에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분이에요. 청년일 때, 30대 청년일 때, 저보다 어릴 때 원래 독립협회 회원이었잖아요. 독립협회 막내 회원으로 독립협회가 이제 독립신문 발행하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주최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백정이든 뭐 기생이든 누구나 나와서 다 얘기해봐라. 하고 싶은 다 해라. 그래서 그게 의회개설 운동으로 나아가잖아요. 왕조 폐지와 입헌군 주제와 의회개설 운동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왕족인데 자기가 전주이씨 왕족이거든요. 그 세종대왕의 형이었다가 쫓겨난 양녕대군 있잖아요. 그 사람이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이승용이었어요. 이승용, 용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야, 이름이 너무 세다. 이름이 너무 세서 이 이름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사주를 봐보니까 이름이 위험해.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을 해서 이승만. 그러니까 늦을 만자로 써서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굉장히 늦게 70이 다 돼서 늦게 하셨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요인은 그 구한말서부터 알려진 명망 그리고 이분이 알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됐을 때 그 당시에도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국무령이라는 초대 국무총리 같은 자리를 줬는데 자기가 명함을 프레지던트라고 파고 다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탄핵을 당했죠.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가다시피 갔었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원래는 하여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을 정도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나이도 많고 그러면서 명망도 있는 사람이었죠. 연설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다.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그 노부회를 이끌고 그 목소리 연설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연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왜 저 할아버지가 저런 목소리로 자꾸 연설을 하실까 싶지만 본인은 자기가 되게 연설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연설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그런 연설이 많이 남아 있다. 젊었을 때 이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연설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들은 연설은 아쉽게도 늙음하게 그런 거였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을까? 박정희 대통령 연설을 잘했을까요? 당연히 이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총과 칼로 정권을 잡으신 분이죠. 한강 다리를 탱크를 몰고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KBS 방송국부터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를 접수했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연설을 통해서 대중들을 설득할 필요가 별로 없었죠. 나중에 대통령 인간인으로 항복하고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연설을 잘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남이 적어준 축사를 읽었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미국 의회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인사하러 가잖아요. 가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보좌관이 연설문을 적어줬는데 어떻게 적어줬냐면 양면으로 적어준 거예요. 연설문을 한 면으로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면 적고 뒤에 또 이어지게 적고 또 적고 또 뒤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읽으면서 이게 양면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또 여기서 반면씩 뛰어넘고 읽은 거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통역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통역을 했겠죠. 나중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뭐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보좌관을 뭐 잘랐는지 뭐 남산으로 보내는지 뭐 알 수 없지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본인이 이제 즉흥 연설보다는 보좌관들이 적어준 축사를 그대로 읽는 전형적인 군인 스타일의 연설을 했죠. 하지만 이분도 유튜브에서 박정희 연설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버릇없는 대학생들을 꾸중하는 연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축사를 하러 갔다가 그때 하도 시국이 막 데모들을 많이 하고 뭐 한일협정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하니까 연설을 하다 말고 원고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가 육성이 그 남아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분은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거나 뭐 이렇게 귀에 잘 들리는 그 일반 정치인 스타일의 연설을 하는 건 아닌데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연설,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말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한일협정 반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의 본분은 학업이다. 지금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건 우리 정치인들이다. 지금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건 우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은 학업에 전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나라를 책임지고 나서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굉장히 어떤 그 말을 그렇게 엄청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확신. 내가 책임진다 이거지.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책임지는 시대야. 내가 할 거야. 니들은 일단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니들은 니네 시대에 해. 지금은 일단 내가 집권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어떤 확신을 얘기하시면서 막 들어보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뭐 대통령까지 하시고 18년이나 집권을 하셨으니까 나름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얘기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한 얘기였지만 또 어찌됐건 귀에 잘 들렸던 게 아닌가 싶고 지금까지도 막 돌아다니죠.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좀 제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하게 된 이렇게 소개하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기 때문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이거 제가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바로 왼쪽. 짠. 맞아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이게 제가 22살 대학교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 모습입니다. 이때 우연한 기회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을 강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거에 사인을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 대학생 모니터 요원이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됐죠.
한 6개월 정도, 한 여름부터 겨울 대선 때까지 2학년 2학기 학점을 빵빵 0.0을 찍으면서 6과목을 들었는데 4과목이 F. 4과목을 드랍, 2과목이 F. 0.0을 받으면서 이것도 아무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보다 더 낮은 학점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업을 2학년 2학기를 오로지 이제 이런 활동에 많이 매진을 했던 거죠. 그때 학생회 활동, 모의국회,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이 세 가지에 매진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50년 만에 최초로 선거로 인한 수평적인 정권 교체. 그 전에 선거로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뭐 혁명이라든가 쿠데타라든가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 첫 사례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분이 대통령을 4번 나와서 4번 만에 대통령이 되셨죠. 제가 그때 마지막 선거 운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좀 이따 영상을 볼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방송 연설을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방송 연설이 도입돼서 DJ가 이제 방송 연설을 할 때 그 스튜디오를 빌려고 방송 연설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할 때 뒤에 앉아 있는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방청객들. 그래서 원래 지지자들 중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방청객을 모집해가지고 여성, 청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뒤에 병풍으로 세워놓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러 갔던 거예요. 저도 알바비를 좀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그냥 갔는데 연설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으세요. 맞아, 사진 찍으러 왔으니까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DJ 후보 이렇게 연설 끝나고 앉아 서 계시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한번 찍고 또 우르르 빠지고 또 옆에 우르르 가서 또 찍고 그때 이제 저희 팀이 우르르 가서 이거는 저희 청년 그 당시 청년 특별위원회라고 그 대학생 모니터 요원을 하던 멤버들이 같이 청년 선거인단으로 선거운동원으로 해서 같이 했던 팀입니다. 그때 이제 줄로 붙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저도 이때 살짝 썸도 타고 누구랑 썸도 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그 임기를 5년 동안 임기를 끌어가시는 걸 지켜봤는데 사실 저는 좀 더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청년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뭐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선거운동만 끝나니까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한번 무주 리조트를 한번 데려가더니 스키를 한번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그때 이후로 아직도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요. 스키 한번 타고 그날 밤에 바로 해산. 빠이빠이 고생들 했어 이러면서 돈도 안 주고 돈이야 원래 안 받겠다고 하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그때 저희를 해산시킨 사람이 그 신계륜이라고 성북구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돈 받아서 그 낙마하신 그분이죠. 보좌관이 돈 받아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퇴임한 이후에 한 번도 제가 뵀죠. SBS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기 PD 중에 한 명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김대중 대통령 팬이라는데 저희가 녹화하러 간다. 시간 되면 와라. 시간 되면 저희 뒤에 이렇게 살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고마워요 해가지고 쫓아가서 SBS 스텝도 아닌데 저는 그때 아마 대학원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연설 보고 그다음에 사진 찍으라고 냅다 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생전의 마지막으로 뵌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분향하러 오셨을 때 서울역 광장에 분향하러 오셨을 때 그때 취재 기자로서 멀리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 장 찰칵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셔서 어찌됐건 그런 인연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전 일단은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은 이런 걸 거예요. 자 97년 12월에 방영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TV 광고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정치사에 아주 큰 그 영향을 남긴 아주 유명한 그 광고인데요.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사회, 강력한 국가, 함께하는 누구래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기분 좋은 우리 세상을 DJ로 만들어봐요. DJ 힘내신다 함께하는 누구래요? 그럼 좀 유명한 많이 나오죠.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대통령 기호 2번 김대중 이렇게 끝.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TV가 혹시 이거 하고 전에 보신 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죠. 어린 분들은 못 보셨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치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 광고였어요.
그전에는 광고로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없어. 다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길거리에서 유세하고 이런 거였지. TV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전에. 근데 97년에 처음으로 이게 도입됐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광고를 만들어서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하던 저희 친구들도 그때 다 권영길 지지하고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그랬는데 저만 김대중 지지한다고 엄청 구박을 받았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별 멍하게 그거 보다 보면 나도 찍겠다. 야, 이러고 진짜 그 정도로 이 광고가 이 당시에 알다시피 DJ DOC의 가장 히트했던 노래인 DOC와 함께 춤을. 저는 지금도 18번이 이거예요. DOC와 함께 춤을. 근데 그 정도로 그 유명한 노래 원래 노래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가사를 붙이고 그리고 까메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핵심적인 그 지지 세력을 잘 보여주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까메오들을 적절히 배치를 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보세요. 가족 뭐 이런 걸 가족이나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원래 김대중 하면 이미지가 뭐였어요? 빨갱이였어요. 김대중은 원래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민주화 운동가들 중에서도 김영삼은 좀 보수적이고 김대중은 좀 급진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연설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지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뭐 북한이랑 가깝다. 그래서 뭐 김일성이랑 뭐 친구다. 김일성이 북을 치면 김대중이 장구를 친다. 뭐 이런 하여간 이상한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뭐 별의별 이렇게 루머가 많았어요. 그래서 김대중의 어떤 급진성, 좌파성 이런 거를 무마시키는 게 사실 이번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뉴 DJ 플랜이라고 해요. 뉴 DJ 플랜. 새로운 김대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획이죠. 뉴 DJ 플랜. 김대중의 보수화. 혹은 보수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안정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 너무 과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따뜻한 사람, 자상한 사람. 저도 알고 보면 자상한 남자예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그 광고 카피. 그런 이미지를 씌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래서 노래도 DJ DOC로 하고 이 영상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되게 가족, 화목하고 친구들끼리 막 맥주 한잔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넣어서 영상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 때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김한길. 김한길 씨가 이때 처음으로 영입이 원래 TV 토론 진행하고 이러다가 소설가 하고 이러다가 이 양반이 투입이 돼서 이런 영상이나 TV 토론 분야를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정치인 공천도 받고 얼마 전에 야당 대표까지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까메오가 계속 출연을 하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97년 대선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뭐였습니까? DJP 연합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JP는 김종필 씨잖아요. 김종필 씨는 평생 박정희 대통령이랑 구타타를 해가지고 평생 군사 정권에 참여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정권을 잡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이렇게 뭐 변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정치 연합을 선거의 가장 큰 포인트로 내세웠고 그래서 사실 충청도 지역의 맹주가 JP 김종필이었으니까 실제로 충청도 지역에서 40만 표를 더 이겼는데 실제로 김대중이 전국에서 이긴 득표가 40만 표였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DJP 연합이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DJP 연합이라고 해서 김종필 총리를 가져왔다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근데 김종필만 갖고 오면 또 너무 보수화된 것처럼 보이니까 원래 전통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 세력,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누구를 데려옵니까? 노무현을 데리고 오죠. 노무현은 원래 3당 합당에 반대해서 김영삼이 이끌던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통출하는 꼬마 민주당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진영을 갖추고 선거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다 이 영상에 출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을 다 대변하는 그런 어떤 후보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까메오로 출연을 하죠. 노무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노무현과 같이 영입됐던 추미애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얼굴이 계속 나오죠.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하게 돼요.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사회, 국가. 노무현 대통령 방금 지나갔죠?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박태준 전 총리죠. 뭘 만들었어요? 포스코를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제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너는 혁명하지 말고 일단 군에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한일협정 해가지고 그 배상금 받아왔잖아요. 배상금 받아서 그 돈으로 네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의 철강을 맡아. 그렇게 해서 옷 벗겨갖고 기업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철강 부두를 주면서 이걸로 저기 거제도 가가지고 포항제철 만들어. 그래서 포항 만든 거예요. 뭐 이분도 엄청난 그 산업화의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또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뭐 그렇게 도덕성이나 권력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 당시에 정치권에 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있거든 민자당에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팽당해서 쫓겨난 그룹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분까지 엮어서 DJT 연합이라고. 원래 DJP는 김종필까지고 박태준 애가 DJT 연합. 그래서 70대 노인 정치인 3명이 같이 연합을 했다. 그래서 박태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박태준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물론 해준다. 기분 좋은 우리 세상 세상이 이대로 만들어봐요. 이제 김대중과 함께하는 둥그레요. 그럼 자 방금 전에 나왔던 게 추미애하고 정한용이라는 연예인. 지금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거 한 덕분에 비례대표 공천 받아갖고 전국구로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재선 못 되고 당연히 재선 못 되고 연예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및 재벌 전문 배우. 이번 국회의원 한번 해고 나니까 국회의원이나 재벌 전문으로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이래서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는 분이고 추미애 의원은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하고 있죠. 5선을 연달아 하고 지금 야당 대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다 사실 정치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 정대통령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이분이 바로 아까 말한 김종필 이 가장 큰 또 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광고에 출연시켰다는 것 자체가 김대중이 그 당시 얼마나 대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이회창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다 긁어 모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이게 또 굉장히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였죠.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이대로 만들어봐요. 이번에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대통령 기호 2번 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이 연설에 이 광고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달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딱 말을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기회를 주십시오. 딱 세 마디 했네요. 그렇죠? 그 사실 이분 정도 연설 동안 자기가 혼자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텐데 자기가 하는 얘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기가 이 선거에 나오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쭉 보여주고 마지막에 꼭 기회를 달라는 호소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저 이것도 연설이라고 봐요. 이것도 사실 광고지만 광고의 형식을 빌린 정치 연설이죠. 근데 굉장히 짧고 효율적인 연설이죠. 자기는 딱 세 마디 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자기가 연설 준비한 거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한 정치 연설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치 광고사에서 뭐 정치 광고를 사실 별로 이렇게 연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에.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학문이 만들어진다면 그 학문의 아주 초창기에 나올 법한 아주 유명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97년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나왔을 때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 우리 그 연예인들이나 개그맨이 김대중 대통령 흉내낼 때 어떻게 해요? 사랑 국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목이 쇠는 목소리로 되게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를 내잖아요. 그 김대중이 70대 김대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면 30대 40대 청년이었을 때 혹은 장년이었을 때 김대중은 과연 어떻게 연설을 했을까? 어떤 목소리였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근데 우리가 사실 70대 때 김대중이 연설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연설하면 김대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김대중이 연설의 전성기는 40대 기수론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그던 시절에 그때 했던 연설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듣고 그랬던 연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연설을 한번 볼 텐데 김대중 대통령 연설 유명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연설로 1967년에 했던 효창운동장 지금 여기 효창운동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 효창공원에서 했던 연설 그 연설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 효창운동장에서 했던 이 시국 연설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 이게 다 청중들이에요. 그때는 효창구장이라고 했더라고요. 거기서 야구를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구장이었던 것 같은데 효창구장에서 1969년이면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3선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미국처럼 우리도 원래 중임제였기 때문에 3선을 못 나가게 중임제로 해놓은 헌법이었는데 이승만도 그걸 무리해서 3선으로 개헌을 해서 또 나갔잖아요. 그 독재를 한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재입까지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할 때. 나 아니면 못할 일이 너무 많아. 뭐 경부고속도도 깔아야 되겠고 중공업화도 해야 되겠고 군비도 갖춰야 되겠고 북한하고 경쟁도 해야 되는데 나 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삼선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을 합니다. 부하들 시켜갖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이제 민주주의자가 할 수 있는 거 말과 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국 연설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 그 당시 신민당이었죠. 신민당이 시국 연설회를 개최하는데 그 시국 연설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언필칭 100만 명. 정확하게 누가 세진 않았겠죠. 이거 100만 명 어떻게 셌겠어요. 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놀이 하면 거기 100만 명이 간다고 하거든요. 아무도 100만 명이 세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하나가 주최 측이 100만 명이라고 주장하니까 100만 명이라고 언론이 받아 쓰죠. 대개는 몇십만 명이겠지. 뭐 2, 30만 명 되겠지. 야 이것도 한 2, 30만 명은 최소한 될 것 같은데 촉 봐도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점이 다 머리예요. 사람 머리. 근데 이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연설을 중계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도 없고 그 연설을 들으려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다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들었다. 김대중의 연설을.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69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7월 19일 서울 효창 운동장에서 삼선개헌 반대 연설회를 열고 신민당이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음모에 대해서 엄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 17분 정도 읽었다고 해요. 이 연설 전체가 17분짜리 원고를 10시간 이상 고민을 해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시 현장의 박수소리나 환호성, 그 뜨거운 열기 이런 게 전달되진 않지만 어쨌든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 얼마 전에 김대중 도서관에서 어디 굴러다니다가 발견이 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없지 당연히 없었는데 기록 원고로만 있었는데 녹음 파일이 우연히 이렇게 그 테이프가 발견이 돼서 그 테이프를 다시 이렇게 음원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됐죠. 긴박했던 상황이나 민주주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읽어내는데 충분한 상태다. 그동안 원고로만 존재했던 연설이 최근 36년 만에 육성 테이프로 발견되었다. 김대중 도서관에서. 그래서 DJ는 이 연설에서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이 연설할 때 당시 사진이죠. 이때는 되게 젊고 잘생기고 인기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여자들도 많이 따르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효창운동상 연설은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혼신의 힘을 쏟았고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연서들에게는 15분씩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청 앞 뉴코리아 호텔, 지금도 뉴코리아 호텔이 있죠.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 연설을 준비했다. 연설로 국면을 전환시키고 싶었다. 민주주의자의 무기는 연설밖에 없기 때문에 연설로 뭔가 이 삼선개헌으로 막 정부가 몰아가는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권의 비열한 술수를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삼선개헌을 저지하는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해야 했다. 그러니까 연설의 목적은 뭐예요? 삼선개헌을 저지하자는 거죠. 근데 저지하자는 건데 나 혼자 저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같이 동의해서 삼선개헌에 반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야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삼선개헌을 저지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사실 연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연설문을 작성했다. 이건 누가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썼습니다. 10시간 동안 호텔에서 집에도 안 가고 밤새면서 자, 연단에 오르자 사람의 바다에 내가 떠있는 느낌이었다. 100만 명이 막 머리가 있으니까 둥실하고 떠오른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우리가 대학 시절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자 이론이라고 사자 이론. 한국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되게 머리가 커. 사자 이론이에요. 사자는 머리가 갈기가 있잖아요. 이 갈기가 왜 있냐면 멀리서 봐도 사자구나라고 알 수 있게 머리가 커야 잘 보이잖아요. 100만 명이 있는 집회에서 무대 위에 딱 올라오면 둥실하고 이렇게 머리가 떠올라야 그래 오 김대중이다 김영삼이다 해서 옛날 정치인들을 보면 이해창까지 보면서 머리가 되게 커요. 저도 옛날에 국회 이렇게 놀러 다녔을 때 의원회관에 갑자기 머리가 하나 둥실둥실 떠올라서 깜짝 놀랐더니 이인재고 막 이해창이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나는 삼선개헌은 국체의 변혁이다. 이 제목의 연설을 시작했다. 황소는 공화당의 상징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은 동물 상징을 별로 안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동물 상징이었어요. 정당에. 그래서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공화당이 상징이 황소였어요.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은 상징이 당나귀라 그랬죠. 미국 공화당은 상징이 코끼리죠. 우리나라는 민주당은 상징이 소나무 이런 동물 상징을 요즘 잘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황소가 상징이었어요. 바로 그 황소 이야기로 연설을 풀어갔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 텐데 이게 연설 녹취한 테이프 좀 이따 몇 부분만 듣고 들어갈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연설을 직접 들으면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려주세요. 이거 하나 하고.
자, 제가 첫 단락 읽을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 단락씩 그냥 읽어주세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연설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도입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도입 부분을 과연 연설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연설 100만 명이 들었다는 그리고 이 한 대한민국 삼성계열을 저지하기 위해서 역사에 남은 연설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도입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도입부라 그랬죠. 도입을 재밌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도입에서 인상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6월 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가지고 주인 내외를 마구불로 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가지고 칼빈총을 5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웃었다는 거죠. 이게 도입부예요. 이게 첫 문장이에요.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황소라는 건 공화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한 달 전에 났던 신문 조간신문을 보니까 미친 황소가 미친 소가 뛰어나와갖고 막 사람들을 받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노도나돌이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경찰까지 와가지고 칼빈총을 쏴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황소를 잡았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10시간 동안 연설 고민하면서 서로는 어떻게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하다가 신문을 뒤적였다가 그 얼마 전에 봤던 이 기사가 생각난 거예요. 아, 이거다 하고 떠오른 거죠. 오케이, 이걸로 시작하자. 왜냐면 그 사건이 너무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마침 황소가 멧돼지였을 수도 있는데 늑대였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늑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황소가 내려와갖고 미쳐서 날뛴 걸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잡았다는 에피소드잖아요. 이 에피소드가 자기가 하려는 얘기랑 너무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걸 찾아낸 순간 무릎을 치면서 아, 요거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권혜정씨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그냥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왜부터인가요? 네. 왜?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은 삼성 개헌 업무를 하니까 상징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 폭소가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좀 친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락만 듣고도 아,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이미 폭소가 나왔잖아요. 청중들은 이해를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혹시 이해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말로 정리를 해준 거죠. 자, 한 단락 더 읽어주세요. 짧으니까. 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방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을 해야 돼. 왜? 서울시에서는 자신만의 나라는 예비군을 오는 22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시민당이 연설을 하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소리였단 말이야. 그렇죠. 뭐냐면 반공을 하려면 반공은 박정희 정부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반공을 하려면 야당이 연설회를 해야 되겠어. 왜? 왜냐하면은 연설회를 막기 위해서 예비군 소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연설회장 가는 걸 막으려고 4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거야. 예비군 소집 일자를 20일부터인데 어제 저녁부터 확 땡겨갖고 갑자기 예비군 동원 훈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 야당이 시국 연설을 해야 오히려 이렇게 반공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을 하는구나. 이게 약간 뭐예요? 이게 약간 이게 위트죠, 위트. 반어법으로 위트를 한 거죠. 계속.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보시오. 지금까지 오던 비도 딱 그쳤어. 그렇죠. 그 직전까지 비가 왔었나 보죠. 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비가 딱 그쳐서 좋은 날씨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도 우리 편이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애드립이죠. 날씨가 좋을지 아닐지 알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또 연설의 주제로 활용한 거죠. 왜냐면 날씨 얘기가 연설 소재로 쓰긴 제일 좋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현장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 우리 한송이 선생님.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 데가 어디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부장이 경상도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어. 그렇죠. 경상도에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다. 어디겠어요 또? 경상북도라구나요. 대구서는 대학교뿐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동원됐어.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그 대학의 총장을 할 것이라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 부어가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라 했느냐? 미친 황소 갈 길은 도살장뿐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미친 소의 갈 길은 도살장뿐이다. 미친 소는 죽여야 된다 이거죠. 마치 그 지난 아까 처음에 나온 기사를 인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친 소라는 게 아까 공화당을 상징하니까 역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황소라고 하는 테마로 계속 연결시켜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평생 할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만 마치고 나면 물러나가지고 대학교 총장을 할 거다.
그래서 영남으로 내려가서 자기 고향이 영남이잖아요. 그 대구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쭉 눈으로 본 다음에 얘 눈에 보이는 걸 다 대학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는 데를 다 대학. 눈에 보이는 땅까지를 다 대학으로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대학이 영남대학교야. 서울대가 넓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서울대보다 영남대학교가 더 넓어요. 박정희 대통령 눈에 띄는 게 다 대학이 됐거든요. 내 눈에 띄는 데까지 다 대학. 그래갖고 영남대 이사장을 원래 박근혜 씨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물러났고 그 영남대가 장수장학회가 아마 또 가지고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랬고 다음에 양혜선 아까님 계속 아직 안 끝났네. 계속. 네,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과 한마디 얘기를 좀 해야겠어. 박정희 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점잖은 소리 뭐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배짱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너 말이야 겉으로는 말이야 땀이주는 축사나 읽으면서 멋있는 얘기 뭐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삼성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여당 의원들이 삼성개헌 해야 됩니다 막 주장하고 분위기를 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속으로 사실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훅 찌르는 거죠. 훅 찌르면서 상대방의 본심을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군사정권 때잖아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남들 앞에서? 다들 사실 우리만 해도 박근혜 정권 시대지만 말 못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함부로 얘기 못하잖아요. 대중 앞에서. 페이스북에도 솔직히 무서워서 잘 못 쓰죠. 그런 거 썼다가 괜히 뭐 사찰 들어올 것 같고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1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대중 앞에서 올라가서 박정희 씨여 직접 이름 부르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아니야. 박정희 씨여 친구처럼 부르면서 당신도 겉으로는 멋있는 말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개헌에서 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그런 시커먼 배짱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문어체예요 구어체예요? 굉장히 구어체로 연설을 하고 있죠. 이 유명한 연설이고 역사에 남은 아주 그 한국민주화운동사에 굉장히 기록된 유명한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말. 거기에 그냥 들으러 온 아저씨들 소주 먹으면서도 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 연설하고 있어요. 친구가 옆에서 얘기하듯이. 그렇죠? 계속 읽어봅시다. 삼성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채를 변혁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 나라의 국채, 이 나라의 형태를 바꾸는 거라는 거죠. 이 연설의 제목이 삼성개헌은 국채의 변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설 제목을 계속 언급을 해주는 거죠. 서령 의원님. 삼성 독재가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한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 짓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소 박수하면서 막 청중들이 여기서쯤 되면 처음부터 유터 있게 재밌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이미 김대중의 얘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막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뭐 박수와 환호와 뭐 폭소와 뭐 이렇게 막 추임새와 막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계속. 히틀러도 도조 히데키도 박정희 정권의 삼성개헌 음모에 의한 1인 독재도 민주주의적인 데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그렇죠. 한다 이 말이에요. 히틀러나 도조 히데키 다 독재자들이죠. 박정희 삼성개헌도 역시 민주주의의 적이다 라는 거죠.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박정희 씨 나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이 나라가 박근혜 나라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이 나라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요. 헌법이 박정희 씨보다 위요. 박정희 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헌법보다 박정희가 위다. 우리나라 법치국가라는 거죠. 헌법이 위에 있지 사람이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부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박정희 스스로도 이걸 부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가치, 법치국가 헌정주의의 가치를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 주세호 씨. 아까 유장수께서도 말씀했지만 놀라운 이야기요. 뭐 이번에 헌법을 고치면 지금 같은 전시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 하겠다. 이번에 개헌만 되면 71년에는 선거를 안 하겠다는 게요. 다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그렇죠. 게요. 털도 안 뽑고 먹겠다. 이러면 이제 왜냐면 이게 우리 닭 같은 거 먹을 때 털을 뽑고 먹잖아요. 그렇죠?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건 진짜 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 되게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털도 안 먹고 먹겠다는 거냐. 이런 표현들이 청중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귀에 쏙쏙 들리면서
또 이게 일반 필부들이 술자리에서도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대중의 언어로 연설로 무대 위에서 대중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대중들은 무서워서 못하는 얘기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김우현 씨 맨 뒤에. 공화당의 윤치영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 단군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단 말이요. 단군 이래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 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요. 그렇죠. 말이 됐냐 뭐 이런 거죠. 이순신보다 위대하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한번 이렇게 반문을 해주고 계속.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갈릴 때만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요. 과거 이 박사가 4.4.5 개헌할 때도 이 박사는 개국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해. 신랑은 대학을 나온 모범 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고 모조 숙녀. 그렇죠. 여기서부터 김대중의 이 유머 감각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웃기는 거죠, 청중들을. 왜냐면 100만 명을 앉혀놓고 지루한 얘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00만 명이 이 연설이 재밌다고 느껴야 감동을 받으려면 계속 웃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유머 요소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사람. 아마 이 양반 결혼식에 축사로 착각을 한 모양이요. 아, 그렇죠. 결혼식 축사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윤치영 씨가 계속. 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 세계로 갔는데 제발 안 되었지만 이런 양반들을 실어다가 거기다가 두었으면 대한민국이 그렇죠. 아폴로 11호가 날아가는 게 그게 국제적인 이슈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폴로 11호 실어갖고 달에다 좀 갖다 놓지. 이런 게 다 웃긴 거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죠. 계속. 네, 박정희 씨가 단군 이래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박정희 씨가 삼성 개헌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박정희 씨가 단군 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폭군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단군 이래의 위인, 단군 이래의 폭군. 이것도 역시 언어가 라임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오바마 연설도 그랬잖아요. 라임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는 표현들을 써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서 단어만 바꿔가지고 대조법으로 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단군 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폭군이 된다. 그 다음 유리아 씨. 왜 남은 정치생활 가지고 평생에 국회의원 한 번 못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밤중에 한강 건너와 가지고 남의 정권 빼앗아 가지고 10년에 먹었으면 됐지 뭘 다시 자기가 만든 헌법을 고쳐가지고 또 해먹겠다는 그렇죠. 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 거친 표현이죠. 아니 남은 평생 정치해가고 우리 손혜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 정치에서 국회의원 한 번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말이야. 한강을 탱크 몰고 넘어와서 남이 기껏 만들어 이게 사실은 4.19 혁명해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요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됐을 때 스토리도 장난 아니에요. 3번을 떨어지고 나서 4번째 겨우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20대 후반에 정치에 투신을 해서 저는 되게 유명한 청년 실업가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청년 시절에. 이 양반은 원래 아버지가 그 목포 쪽에서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해운회사를 했죠. 그 해방된 직전에 해운회사를 차려서 해운회사 사장, 배를 운영하는 사장이야. 그래서 해운회사를 하고 목포신문사라고 조그만 신문사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사주이자 해운회사 선박회사 사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자서전에 보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내가 만약에 정치를 안 하고 그때 계속 사업을 했으면 재벌이 됐을 김대중 재벌이 됐을 거라고. 그럴 정도로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었지만 젊은이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죠. 또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시대가 오니까 너도 나도 뜨지는 사람들이 정치에 막 투신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나도 정치 좀 해야지.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지. 그래갖고 뛰어들어서 처음에 아까 몽양이 여운형이 만들었던 그 군준회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너무 좌익 세력들이 득세하는 거 보고 좌익은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와서 다시 또 한민당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역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때는 장면이라고 하는 그 이공화국 총리, 장면 총리가 아직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 사람을 영입을 하죠. 우리 지금 김병관 같은 사람 기업인 영입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성공한 청년 실업가로 영입된 거예요. 영입돼서 국회의원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처음에 나갔던 선거에서 떨어지죠. 처음에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택도 없이 떨어지고 돈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공천받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떨어지고 한 3번을 떨어졌다가 4번째 보궐선거에서 그것도 강원도 인제까지 가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겨우 당선이 돼서 야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돌아온 날이 5월 16일 5월 15일 아침 1960년 61년 그러니까 쿠데타가 난 그 다음 날인가 그 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국회의원 당선증 받으러 국회에 딱 출근했는데 바리케이드 딱 쳐져 있고 국회 해산됐습니다. 겨우 국회 해산됐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못 되고 다시 낭인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20대 때 평생을 모은 돈을 30대 때 10년 동안 정치 당하면서 다 써요. 완전 알거지가 돼요. 원래 되게 부자였는데 자수성가한 부자였는데 그 정치 운동하는 과정에서 돈 다 쓰고 거지되고 자기 와이프도 처음 결혼했던 차영애 여사라고 되게 얼굴이 이뻐서 동네에서 길 가다가 오 이쁜데 하고 쫓아가가지고 사귄 알고 보니 자기 친구 동생이었어요. 그 사귀었던 그 첫 와이프가 이 정치하느라 고생하다가 그 밥을 많이 못 먹어서 그때 밥 많이 못 먹으면 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폐가 그래서 안 걸려 일찍 죽어요. 와이프가 첫 와이프가 일찍 죽고 이때 호라비 상태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호 여사를 만나는 거죠. 연상이었던 이호 여사를 뒤늦게 만나서 재혼을 하죠. 그리고 여동생도 원래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었는데 원래 오빠가 돈이 많았으면 걱정 없이 잘 케어했을 텐데 오빠가 정치하느라고 가산을 다 탕진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갖고 약값도 제대로 못 돼서 결국 여동생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자였으면 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2명이나 가까운 여자가 죽었어.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박정희는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안 해보고 탱크 타고 한강다리 넘어와서 남이 기껏 잡은 정권을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 되는데 해산시켜버리고 정권 잡아갖고 10년을 했으면 됐지. 그걸 또 국회 행보까지 바꿔서 또 해먹겠다는 거. 그러니까 절절한 자기의 어떤 이렇게 한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얘기를 연설문에 담은 거죠. 그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하진 않지만 이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이 정치 낭인 생활의 힘듦과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지환. 지난번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이 박정희 씨가 독재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김영삼하고 사귀기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친구였어요. 보던 사람들이 노발대발했어. 야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대놓고 너희 자식 못생기죠? 이라고 하면 화 안 내는 사람 그렇죠. 없겠지. 못생긴 사람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다 화내겠죠. 그렇지만 박정희 씨가 독재자냐 아니냐 단적인 증거가 있어.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명색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 했다 해서 그 말이 신문에 한 자도 못 나간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독재자가 지배한 나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비판한 내용이 언론에서 한 글자도 안 나간 거예요. 언론이 그만큼 이렇게 검열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국정원에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죠. 언론사 한 명씩 다 파견해가지고 데스크 옆에서 편집회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빼시고요. 요거는 하단으로 밀고 요거는 위로 올리고 이거를 국정원 직원이 중앙정보부 직원이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편집회의를 했죠. 그러니 뭐 그런 기사가 나갈 리가 있나 라는 거죠. 네, 김민영. 오늘날 이 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어. 신문은 신문 기자나 편집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넣어라, 빼어라, 높이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다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언론은 이미 중앙정보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지금 오늘날 신문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국회는 어떻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맘대로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난 6.8 선거가 온통 부정선거요. 나도 목포에서 박정희 씨한테 좀 단단히 가게 모았어요. 이때 아마 김대중 의원이 재선인가 할 때였는데 초선 때부터 그 의정 그 대정부 질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대정부 질의 연단에만 올라갔다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로 히트 친 뭐 김광진 의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대중 의원은 연단에만 섰다면 막 기가 막힌 연설을 하고 질의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때 이 사람이 일문일답이라는 걸 처음 도입한 거예요. 총리 나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면은 들어가세요. 장관 나와보세요. 이걸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도입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해가지고 도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정 활동으로 너무 활동 비수를 내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 사람은 무조건 낙선시켜야 돼. 무조건 떨어뜨려. 근데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허영 김영삼이랑 비슷한 이름이었나. 하여간 다 그 장관 출신이었던 장군 출신이고 이제 장관 출신이었던 사람을 한 명을 옷을 벗겨갖고 네가 출마해. 우리가 완전 전폭적인 그 지금 이정현이 얘기하는 예산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폭탄론. 가서 엄청나게 세금을 막 지원을 이 지역을 완전히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출마해. 그러니까 그 후보 그 장관 출신인 그 사람이 나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나하면 보나마 떨어질 거고 김대중한테 이겨도 힘들 뿐더러 지면 또 엄청 면책을 당할 텐데 자기 안 하려고 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사람은 군사정권 출신이라 집에다 권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총으로 자기 허벅지를 쐈어. 그래서 자기 다쳐갖고 못 나간다고 핑계 대려고. 실제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 출마 안 하려고 자기 허벅지를 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헛소리 하고 나가. 그래서 허벅지 붕대 메고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국무회의를 아예 목포로 내려가서 했어. 국무회의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포 그 시청으로 가가지고 거기 대통령이랑 장관들 다 내려가서
거기서 국무회의를 하고 목포 지역에 이 국회 여당 국회의원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쓰겠다 해가지고 막 선심성공에 막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정부적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부정선거도 이런 부정선거가 없죠. 모든 정부가 다 총동원돼가지고 이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 관권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거에서 김대중이 이겨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김대중이 얼마나 이게 스타 정치인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다음 분 최수원. 이 양반은 직접 와서 목포에서 연설을 하고 전 국민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까지 하고 한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서 목포에 이사 왔어. 그렇죠. 그건 뭐 기사가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알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왠지 국회는 온통 가짜 투명이요. 진짜 3분의 1도 안 남고 3분의 1은 국민법원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경찰이나 면장 반장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워낙 조직적으로 관권 선거 부정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장들이 왜 뽑았겠어요? 면장 반장들한테 돈을 내려보내요. 돈을 내려보내면 그 중에 한 절반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또 밑으로 내려보내요. 통장한테. 그 통장이 또 절반 먹고 또 밑으로 내려보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경기라고 해가지고 선거를 한번 경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막걸리니 무슨 뭐 엿가락이니 고무신이니 뭐 그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엿가락 선거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한테 쫙 돈 돌리고 무조건 1번이에요. 할머니에서 1번 찍으라고 하고 나중에는 아예 투표 용지 자체를 바꿔치기 하고 1번이 잔뜩 해서 전체 유권자 수보다 1번 찍은 표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대놓고 막 하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군대 부재전표는 거의 다 그냥 무조건 1번이죠. 군대에서 현역 군인들이 무슨 얘가 무조건 1번 다 찍게 하는 거죠. 그 군대에서 나온 투표는 다 1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부재전표 깠다 하면 무조건 여당표가 확 늘어나고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1도 아니게 하던 시절이니까 이런 선거에서 3분의 1만 제대로 뽑히고 3분의 2는 정부가 중앙정부가 뽑고 면장 통장이 뽑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그 말이에요. 아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올수도 해도 되지 않아. 그냥 한도같이 보기만 죽이고 정부가 하는 대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도 분분해져서 이 자식들아 하고 한번 달려. 이 자식들아 하고 하면 참 붙어보려고 하지만 계속. 왼발 공화당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유도가 산단 당선.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군사 정권이잖아요. 그 군대를 갔다서 싸움을 다 잘해. 뭐 당수는 갈아대죠. 뭐 유도가 상당히 그 당할 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농담이죠. 웃기려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싸운 게 아니고. 그만이요. 해볼 수가 없어. 이 다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제발 당수 잘하는 사람하고 유도 잘하는 사람은 빼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새누리당은 이만기나 뭐 이런 사람들 자꾸 공천하는 전통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이재 씨. 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김구 선생과 사멸사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왜 저기 계신 김구라고 했겠어요? 여기가 효창공원이잖아요. 효창공원이 김구 선생 묘역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김구 선생은 현충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효창공원에 따로 묘역을 만들어놨죠. 지금도 백번 김구 기념관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과 삼열사, 삼열사라는 뭐 이준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한다 이거. 그래서 나는 피로써 여러분 앞에 맹세해. 나는 이 조국의 멸망과 국민의 불행에 징그럽 속으로 끌고 간 박정희 씨의 삼성 개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 의정 단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단상 위에서 내 목숨을 걸고. 근데 이건 정치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진짜로 그런 게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끊긴다면 선거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되고 그거는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정도 일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들이 암살도 많이 당했잖아요. 장준하 이런 사람들, 김대중 못지않게 유명했던 야당 정치인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관동군에서 일할 때 이 사람은 독립운동했던 독립군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순간 뒷산으로 등산하러 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실족사했다고 하죠. 갑자기 산에서 뚝 떨어져 죽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 이장하느라고 시신 유골을 봤더니 유골 뒤통수에 망치로 맞은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중앙정보위원이 몰래 쫓아가서 망치로 뒤통수 때려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였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뭐 확증된 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장준하가 너무 이렇게 장준하도 박정희와 너무 대치되는 인생을 살았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었고 굉장히 막 뜨는 대선 후보로 아마 장준하가 살아있었으면 김대중의 이명삼 못지않은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 됐을 거예요. 김대중은 사업가 출신이고 장준하는 독립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나이는 비슷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 사람도 뭐 연설도 잘하고 지금도 장준하 기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되게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박정희가 너무 대치되는 인생을 또 살았고 일제시대에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죽인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던 시절이라 목숨을 걸고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내가 이 얘기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천준도 알아. 전 다 알아.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더 감동을 받는 거죠. 계속 그 다음 사람. 자, 우리는 사산호 씨.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신민당이었습니다.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집 주소를 서대문 현조동 101번지로 옮긴 지 오래돼요. 그렇죠. 서대문 현재동 101번지가 뭐겠어요?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 서대문 뭐 민주화 운동관으로 바뀌어 있죠.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죠. 거기가 아주 유명한 일제 시대부터 독립운동가들 잡아가지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잡아가두는 그리고 고문하고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몇 번 취재 때문에 가봤는데 가보면 이렇게 팝업티콘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미로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재소자들 나와서 운동하는 데거든요. 그럼 단상 위에 딱 올라가면 자기는 다 보여. 단상 위에 올라간 간수는 그 재소자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다 보여. 재소자들끼리는 서로 안 보여. 그런 공간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운동하게. 그런 게 아주 그리고 뭐 고문하는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등등. 계속.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년대로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다가 삼성개헌 반대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천명대로 목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다. 신민당 의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 당시 70년대 10년 이거 박정희만이 김대중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운동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감옥 가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 씨의 삼성 개헌을 저지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걸 목숨을 걸고 호소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의 어떤 각오예요. 나의 각오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국민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해야 되겠죠. 저 권혜정 씨 다시. 끝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조심으로써 박정희 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박정희한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박정희 씨여,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편의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지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 때 죽은 우리 영령들의 죽음의 값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삼성 개헌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너 절대 삼성 개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계속 라인이 반복되잖아요.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죠. 마치 오바마 연설 뒷부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계속 연설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읽을게요. 국민 여러분, 마지막에는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도와줘야 삼성개헌을 막을 수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이요, 국채의 변혁을 꿈꾸는 삼성개헌을 봉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워가지고 우리나라의 후계자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리 후계자들, 영광된 조국을 넘겨줍시다. 군사 독재하는 조국을 넘겨주지 말자 이거야. 독재자가 혼자 다스리는 조국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민주주의로 대통령 뽑는 나라, 정권이 바뀌는 나라, 그래서 국민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정부가 교체되는 나라, 그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물려주자는 거죠. 후계자들,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걸기해서 삼성개헌 반대 투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는 국민한테, 국민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삼성개헌 반대운동에 같이 나서달라. 근데 이 얘기는 뭐 결국에는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때 삼성개헌 뭐 국민투표라든가 삼성개헌 이거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연설이 이제 15분짜리 연설입니다. 15분 정도로 짧은 연설을 했는데, 사실 보면 어때요? 이 연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쉬운 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말이 없죠. 다 일반적인 구어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DJ가 했던 연설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보면은 이제 이거 여러분이 직접 읽었잖아요. 그럼 DJ는 어떤 목소리로 연설을 했을까? 젊었을 때 DJ는 다 들으면 시간이 기니까 아까 말한 클라이막스 부분만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넷이 안 돼갖고 내가 일부러 이걸 다운을 받아봤어요. 자, 어디쯤이냐면 대학은 자유나고니아가 상관없는 가보죠. 자, 요거는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은 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지만 젊었을 때 목소리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김덕한 선수가 한국사의 유도 앞에서 여러분 앞에 영상 자, 아까 김구 선생 나오는 부분. 나는 취업도 여러분 앞에 영상 나는 이 조국을 멸망과 국민을 불행을 진불한 속으로 끌고 간 박정희 삼성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정적 변명뿐 아니라 육체적 변명까지 받쳐들고 의견당선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당 지원들 우리는 집교사를 사대문 현재당 1번으로 응교하여 그렇죠, 웃기죠. 감옥을 가고 있다고 천명대로 우리 목숨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두려워서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민당은 유지로 당초 중심으로 덮들어서 우리들은 눈동자가 새까만 나와. 이런 표현은 원고에 없는 표현인데 눈동자가 새까만한 눈동자는 되게 새까맣죠?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국민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신념을 보유하지 않나. 그렇죠. 국민들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먼저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잡담고 박정수 만수적인 감정들을 저지했다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온갖 정상과 온갖 적심으로서 박정수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없던 박정희한테 마지막으로 충고. 박정희요,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미천 양심이시며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는 두려운 시간이시며 당신에게 자유와 6.25 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을 갚게 대한 생각이시며 그렇죠. 이렇게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에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말이 멘트가 똑같은데 어제도 똑같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한 번은 탁 내려주죠. 이런 것도 사실 말하는 기법이에요. 연설을 통해서 오히려 작게 얘기하면 더 집중되는 게 있죠. 무조건 소리만 크게 질다고 집중되는 게 아니라 작게 얘기하지만 작게 얘기 때문에 그 순간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삼성경만 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저희 삼성경을 따르면 이 조국과 국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한을 받을 뿐 아니라 박정희 당신 자신도 내가 매달 며칠이나 들어간다고 맞죠. 시간만 걸었지만 그렇죠. 이분 연설의 원고에 없는 부분인데 내가 몇 월 며칠에 그렇게 된다고 점쟁이가 아니니까 딱 찍어서 말은 못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삼성계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 당신이 제일 승만치가 되고 제일 아육당이 되고 공화당이 제일 자유당 정당은 많은 하다 너희 같은 거 정통으로 쓴 것보다 다 없는 사람을 나는 경고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계를 하면 당신이 바로 누가 된다? 제2의 이승만이 된다는 거죠. 제2의 이승만이 되고 제2의 아유북한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 당시 아프리카에 독재자였던 것 같은데 제2의 아유북한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이 제2의 자유당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은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삼성계를 하고 유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박정희 암살돼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공화당은 자유당처럼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예언가가 돼요. 예언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도 지금 막 들어보면 찌릿찌릿한 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28년 전에 10년 전에 미래를 다 예측해가지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정치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미래를 보게 돼요. 왜냐면 정치인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 한미 FTA를 해야 돼 말이야, 동맹을 해야 돼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통계 수치나 계속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짜 진정성 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정치인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예언가가 됩니다.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 건 뻔하거든. 역사를, 과거를 공부하고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여요. 그런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국민들보다 먼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한 10년, 5년, 10년 정도 먼저 미래에 가서 미래에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지금 뭔가 바꿔야 돼. 라고 해서 그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호소하는 거죠. 뭐 저출산 고령화나 뭐 이런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면 네 큰일 나. 너 죽을 거야. 이승만처럼 너 하야할 거야. 하야보다 더 심하게 됐죠. 박정희는 사실 학살당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71년 그 직후에는 박정희가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박정희하고 붙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번 3선 선거에서 박정희가 또 당선되면 박정희는 더 이상 선거를 없애버리고 총통제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선거를 아예 안 할 거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정치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맞아떨어지고.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요, 국채의 변형을 꿈꾸는 한성교를 부탁합니다. 국민 여러분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펼쳐가지고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줍시다. 여러분에게 다 같이 벌겨서 한성교의 다음대 추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다운 용사를 것을 호소하는 거 저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다. 유머로서 가는 부분만. 앞부분에 이게 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잠깐 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한소 한 마리가 미쳐가지고 주인 내려가는 마구 뛰어서 주인상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중간 부분이 마을 사람들이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치영 얘기. 박정희 대통령은 장군일의 장군일의 위인이자 신라의 중심, 고려의 태조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서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살릴 때마다 똑같은 소리 나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듣다 보면 만담하는 것 같아요. 중간 부분은 좀 만담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웃겨요. 청중들은 계속 웃겨. 계속 웃기지만 사실 끝에 가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까지는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유머 코드를 많이 써서 이제 얘기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 연설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시작이 말이다. 연사가 유명할 때는 유머로 시작해요. 유머. 김대중 대통령 유명하잖아요. 전 국민 다 알잖아요.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유머로 웃겨주라. 웃겨주면 청중들이 금방 친해지죠. 그러면서 청중들이 확 호감을 가지면서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연사가 예를 들어 김대중 황소 이야기 같은 거죠. 연사가 유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무대에 나왔을 때 여러분 누군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하면 좀 듣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얘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듣는다 이거죠. 오 그래? 저 사람 얘기야? 그래서 가급적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처음엔 주의를 집중시키기 좋다. 그렇죠. 오바마가 2004년 전당대회 연설할 때 처음에 도입부에 자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자기 부모님 얘기랑 자기 얘기로. 그렇게 하면 확 귀가 이렇게 쏠려서 듣게 돼요. 그냥 단순히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확장돼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그게 그 이후까지 계속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용기 있게 하라. 용기 있게. 아까 말한 뭐 유해라고 점잖은 소리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해보겠다는 시커먼 배짱 갖고 있는 거 아니요. 용기 있게. 이 말을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무서워서 못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 리더라면, 단상 위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서 못하는 말. 그런 말을 누가 대신해줘요? 지금 같으면 누가 해줘요 그런 말을? 김제동이 해준다. 김제동. 그러니까 김제동 연설 난리 났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말 아무도 안 하고 사드 뭐 성주 아무도 안 가는데 김재동 혼자 가가지고 막 그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이 김재동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용기. 근데 반론을 수용하라. 뭐 이런 사람들, 김대중이 뭐 이런 사람 있는데 뭐 위대하단 말이냐. 그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위트 있게 반박을 하라는 거죠. 내가 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성개헌을 했다가는 단군 일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일의 폭군이 됐다.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렇죠. 반론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그걸 반박하는 거죠. 가급적 위트 있게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각오. 나는 저기 계신 김구 선생과 삼열사의 무덤 앞에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피로써 여러분 앞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기가 할 말에 무게를 더 실어주죠. 김구 선생 앞에서 맹세한다는데 지금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뭐 묘역 앞에서 뭐 맹세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뭐 숙연해지겠죠. 좀 더. 김구는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도 바쳐서 의정단상에 어쨌든 의정단상에는 있겠다는 거지. 국회의원에서 해야 되겠다. 정치인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맹세합니다. 우리 시민당 국회가 다 그렇겠다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진호 당수를 결속해서 우리 눈동자가 새까만한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 씨의 망국적인 삼성개헌을 막아내겠다. 각오를 밝힙니다. 마지막에는 청중의 동참을 호소해요. 왜냐면 청중을 움직이게 하는 게 연설의 목적이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이걸 빼먹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꼭 이게 들어가죠. 국민 여러분이요. 국채의 변혁을 꿈꾸는 삼성개헌 봉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워가지고 우리나라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걸기 위해서 삼성개헌 반대 투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되고 소소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또 청중과 대화하듯이 말하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누구 나라? 박정희 씨 나라요? 올소라고 했지만 올소가 아니요 이거겠죠.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을 바꿔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 질문 답변.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건 일대 다의 말하기고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대화가 들어있어야 돼요. 청중 이게 1대1 한 명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청중 모두와 대화하는 느낌으로 연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좋은 연설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 질문 답변. 청중들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쉬운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처음에 뭐 연설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추상적인 질문 던지면 안 돼요. 주관식 질문 던지지 마세요. 뭘 던져야 되겠어요? 네 아니면 아니요. 네 아니요 옳소 에이 뭐 이렇게 딱 답이 뻔한 거. 그래야 청중들이 쉽게 다 같이 공감해서 한번에 답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한 질문 던지면 청중들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 뻔한 질문을 던져. 뻔한 질문. 그래서 청중들의 호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청중을 끊임없이 웃겨주라는 거죠. 지난번 국회에서 야 이 못생긴 놈 화는 이러고 김영선 말 해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달려들어보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당수가 유도가 3단 당수가 5단 해볼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약간 이 자기 비하 유머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때는 이런 사람 좀 빼줬으면 좋겠어. 국민들이 보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는 거야. 이런 거야. 남은 정치생활. 근데 10년 해먹었으면 됐지 뭐. 또 해먹겠다는 것이요. 이런 건 청중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해진 시간을 지켜라. 이거 15분이었잖아요. 딱 15분 지켜서 했죠. 1, 2분 정도 오버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딱 5분을 지켜서 연설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그 룰을 지켜서 연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까지 보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오버된 관계로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유튜브에도 있고 다음 시간에 혹시 좀 시간 여유가 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연설 보고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이거 너무 유명한 거잖아. 이거 알죠? 뭐 조선조 600년이라는 우리는 너무 유명한 연설이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서 굳이 뭐 아마 대충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연설도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연설인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머로 시작해라. 다시 정리하면 자기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얘기를 확장해라. 그 다음에 반전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연설에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담아라. 메시지를 담으라는 거고 그 다음 메시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자기가 그 메시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자기는 엉뚱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남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김대중 연설도 자기가 먼저 목숨을 걸고 과묵할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 다음에 부단히 연습해라. 실전처럼. 연습하지 않고 좋은 연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김대중 대통령 연설 보고 오바마처럼 프롬프터 보고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오바마는 얼마 왔으면 프롬프터 보고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프롬프터가 있었겠어요? 근데 연설문 내용 똑같이 하잖아요. 그 김대중이 이걸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거의 하나도 안 틀리고 오히려 내용까지 더 붙여서 하잖아요. 그만큼 연설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암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100만 명이 보고 있는데 원고 보고 읽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청준누가 눈을 마주치면서 했겠죠. 완전히 내용을 암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습해가지고 15분 내용을 다 암기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우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배우는 카트카트 하면서 잠깐만 연습하면 되는데 이거는 15분 동안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은 15분은 아니고 5분이니까 더 짧아. 그리고 청소년들도 일주일 정도 시간 좀 다 외워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급적 자기가 쓴 연설문을 다음 주까지는 초안을 쓰고 그 다음 주에는 다 외워오는 거예요.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서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고 해도 돼요. 정 만약에 못 외웠는데 억지로 하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떴는데 보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보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보고 하는 걸 목표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고 할 때도 안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만 참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고 한다는 각오로 연습하고 실제로 할 때는 정 못 외웠으면 보고 해도 된다. 다만 연설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